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의료 미용기기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중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최근에 다시 온다면서요. 그러면서 뭐 여행주 이런 쪽 관심이 있고요. 의료 미용기기는 뭐 와서 소비하는 것보다 수출이 잘 되는 건가요, 이슈가? 네, 실제 미용 시설은 예전에 40대 이상의 좀 부유한 여성 중심의 이제 시술 중심의 네. 그러니까 성형이죠. 성형 네, 쪽으로 그렇죠. 중심들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간단한 시술 중심, 그러니까 받고 바로 이제 실생활이 가능한. 근데 그런 레이저 시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유는 네. 일단 실생활로 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이 성형보다는 상당히 좀 싸다는 점, 그리고 실제 효과도 꽤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뭐 중국인 관광객이 네. 아니라 우리 내수에서도 맞습니다. 이제 점점 네. 이제 친숙화되고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는 기기 이런 것도 선점 많이 하더라고요. 홈 디바이스 네. APR이라는 회사도 상장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APR이나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LED 마스크라는 이렇게 프라이엘이나 일부 제품들이 한번 네. 광풍을 한번 불었다가 다 이제 그 광풍이 다 이제 사라져 버린 그런 사례를 다 보셨잖아요. 맞아요. APR도 상장할 때 엄청 그 네. 대표가 누구 닮았네 하면서 그때 했었는데 지금 그 보니까 첫날 대략 시초가가 44만 원인데 지금 25만 원까지 쭉 빠졌네. 그냥 상장 가격 기준가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만약에 미용 시술을 좀 받아본 분들이라면 이 홈 디바이스의 한계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의 보조적인 역할,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약간의 그렇죠.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클래스가 좀 다르구나. 네, 그 직접 이제 고주파나 레이저 시술을 직접 받는 것과 홈 디바이스의 그 출력이 좀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예전 사례를 좀 이야기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LED 마스크라든지 아주 유행했을 때 이 당근 마켓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당근으로 쏟아지는 그런, 그러니까 좀 써보다가 에이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당근에 엄청난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효과가 정말 좋다면 당근에 왜 쏟아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플러스 알파 정도의 집에서의 케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그 기계의 우수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기계를 쓰기 위한 크림 같은 것들이 별도로 판매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 크림을 발라서 좋아진 건지 이게 기계에 대한 신뢰성이 약간 안 하는 것보다 좋겠죠. 그렇죠. 안 하는 것도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병원에 가서 시술이라 그러죠. 이거는 그렇죠. 시술 받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완적인 상품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얼굴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화장품을 바르면 되지 왜 또 레이저까지 받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홈 디바이스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의 이 시술을 받는 레이저 기기, 그러니까 피부과 등에서 하는 레이저 기기와 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레이저의 이렇게 침투 이런 것들도 좀 저는 다르게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보완적인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면 집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써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이 지금 미용기기 종목들이 꽤 올라간 종목도 있고 아직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잘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레시스 같은 경우는 슈링크로 시작해서 내수에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그래도 최근에 비올이라는 회사가 주가들이 꽤 올라왔고 그다음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제이시스 메이칼이나 그다음에 원텍 이런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각종 종목들이 이제 글로벌 IB들에게 이제 M&A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견으로서는 좀 좋은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았기 성장성이 때문에 있다고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수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 좀 나쁘게 보자면 이제 왜 굳이 팔아야 되나 굳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는데 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오너분들이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그렇죠. 각 그 회사들 오너들이 개발하면서 개인적으로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담감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형성됐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상장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고 몇 년간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덩치가 커지면서 그 뒤로 이제 글로벌 PF 같은 쪽으로도 많이 이제 매각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당연히 우리가 미국의 임상 부분이나 그다음에 동남아 특히 태국 같은 부분 그리고
중국, 일본, 뭐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브라질 시장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글로벌리 확장성을 가지고 좀 나가는 종목들이 일부 나온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성향을 제가 조금은 뭐 특이하게 뭐 보는 것도 굉장히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고.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효과도 빨리 원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구전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전파도 예. 좋은 게 있으면 빨리 전파가 되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나절 내에 다 알게 되죠. 예. 좋은 거 있으면 다 몰려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결국은 뭐 또 미주나 유럽까지 일본도 뭐 한류 영향이 여전히 있고요.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결국은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시술 가운데 뭐 써마지라든지 울세라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써마지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시술 받는데도 중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써마지가 보통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한 번 시술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단가가 높아서 부담스럽고 울세라도 많이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꽤 비싼 편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북미 시장 진출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전체 1년간 연간 미용 시술 횟수가 한 300만 회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미국 쪽에서 일어나는 미용 시술만 740만 회 정도가 됩니다. 글로벌 4분의 1 정도가 북미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만큼 독보적인 시장이고요. 뭐 그 외에서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던 일부 종목들이 이제 해외로 글로벌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종 종목들이 국내에서 매출을 이루자 한다면 한 1,000억에서 1,500억까지는 그래도 매출 성장이 빨리 나옵니다. 뭐 한 제품이 자리를 잡게 되면 빨리 올라오는데 1,500억대 이상 올라가서 매출단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 안 글로벌로 가야 되면 되는구나. 정체가 돼버려요. 네. 뭐 그런 시장에서 생성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아마 그렇다면 글로벌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예전에 성형 붐이 일었을 때처럼 강남 등지에서 외국인들이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간다든지 뭐 이런 여건이 되는데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인들도 꽤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 이제 인바운드가 들어오면서 시술을 많이 하고 갑니다. 성형보다는 시술을 받게 됩니다. 레이저 네. 쪽으로. 그래서 바로 실생활로 될 수 있고 가성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일본인들도 뭐 그쪽도 레이저 장비나 이런 것들이 빨리 개발은 됐지만 시장은 개화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시술을 많이 받고 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용기기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0년, 21년 코로나 시절에도 이 미용기기 쪽은 역대급으로 성장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쪽으로 좀 다들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2000년, 2020년, 21년도에 코로나 시점에도 불구하고 30%, 40%씩 성장을 각각 대부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관념에서 따져본다면 조금은 미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강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지갑은 다른 걸 줄이더라도 뭐 안 하면 모를까 한 번 한 사람들은 계속 지갑을 여는 시장이 미용기기 시장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피부과 아마 안 가보셨죠. 피부과 네. 가보면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뭐 조금 연세가 있으신 중년 남성들 네, 남성들도 많이 가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잡고 그래서 음. 같이 와서 이렇게 레이저를 받고 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봤을 때 또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역시 최근에 흐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용기기 업체들은 해외 진출에 대한 이제 니즈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 진출이 확장성을 보여주는 종목 중심으로 네.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 쪽의 시장이 뭐 연간 740만 건 정도의 시술이 이루어지는데 글로벌 시술이 이제 3,400만 회 정도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4분의 1 이상은 미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미국 진출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관련된 부분인데 중국 쪽에 최근에 허가 부분들이 3월 22일 날 비올이라는 회사가 NMPA 관련된 중국 쪽 허가를 득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네. 알려지면서 비올이 신고가를 냈죠. 비올이 상당히 많이 쳐져 있던 회사였는데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ITC 관련된 특허 소송 관련해서 최근에 승소가 좀 나왔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쪽에 이야기가 되면서 나갔는데요. 사실 중국 쪽의 계약은 큰 의미는 있습니다만 비올 입장에서 본다면 5년간 180억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약 규모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매출단 5년간 180억이면 연간 30억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을 나갔다는 건데 저는 보는 관점에서는 이 비올이 허가를 받았다면 그 다른 종목들
가운데 중국 쪽에 허가를 받으면서 물량이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봤을 때 여전히 최근에 역시 이제 클래시스가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한 26배에서 30배 정도 이제 지금 PER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면서 올해 실적 기준 PER이 22배 정도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보통 뭐 클래시스가 30배 정도까지 받았기 때문에 평균적인 그 지금 미용기기 업체들의 PER 밸류에이션이 수배가 넘습니다. 뭐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아직도 거기에 못 미치는 근데 성장을 충분히 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서 좀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가 매수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의료 미용 기기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산업의 동향은 말씀해 주셨고 네. 오늘 관심 기업을 보겠습니다. 제일 어쨌든 대표적인 거는 이제 클래시스고 그죠? 네. 최근에 오른 건 비올. 또 방송하는 오늘은 이제 원택이 또 강하고요. 네, 관심 종목은 뭘까요? 네, 역시 클래시스가 뭐 26배, 30배 이 정도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밸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했을 때 뭐 성장성을 보고 뭐 PEG 개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밸류에이션이 PER 30배인데 뭐 매년 성장률을 30% 정도 하면은 PEG 1배 그 정도면 적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용기기 업체들이 보통 30%에서 40% 정도 매년 매출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PER 30배 정도 기준에서 충분히 뭐 25배, 30배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스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국내에서 잘했고 슈링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했고 해외 쪽으로 좀 태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 모습도 일부 보입니다. 남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OPM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구가할 수 있다 보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26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30배 기준을 본다면 뭐 상방에 대한 룸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봅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비율이 많이 올라왔는데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소송 관련해서 일부 이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제 특허권에 네.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금액은 반영되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허권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근데 이제 일본 쪽이 아니라 중국 쪽에 이번에 허가가 나왔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년간 180억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느냐. 매출이 30억 정도 더해서 얼마나 더 벌지 모르겠지만 연간 이익단을 봤을 때도 크게 의미는 없다. 근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지금 PER 22배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신고가까지 최근에 나왔고요. 뭐 그렇다고 보고 원택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현재 실적 기준 PER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택도 많이 빠졌는데 올리지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태국이라든지 일부 뭐 남미 쪽으로 좀 진출하려는 뭐 모색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과 관련된 활동을 작년부터 연말부터 해왔기 때문에 가시성을 높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택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국 쪽의 허가권이 원택도 비올 이후로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원택도 올리지오 관련된 중국 인허가 관련 건에 대해서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성장을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 미용기기 가운데 가장 싸게 거래되는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제시스 메디칼입니다. 뭐 RF나 하이프 정도 가격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그 장비 포트폴리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종목인 가운데 최근에 뭐 14,000, 5,000원 정도 하던 그 가격이 엄청나게 거의 반토막 정도 날 정도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야기가 좀 일부가 있었는데 이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최근에 히트친 그 장비가 포텐자라는 장비가 있어요. 네. 그게 사이노쇼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근데 사이노쇼가 루트노릭으로 빈수가 됐습니다. 그 한행 컴퍼니가 같이 이제 PE로 있으면서 루트노릭이 사이노쇼를 인수를 하는 시장이 생겼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급락이 나타났는데 그게 과연 급락을 할 이유냐 좀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급락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이노쇼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보면 과거에 2020년 이전까지는 계속 대규모 적자가 났던 회사예요. 그리고 라인업이 없습니다. 최근에 R&D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포텐자라는 걸 제이시스 메디칼과 같이 만들면서 네. 대규모 흑자 턴어라운드 됐던 회사거든요. 사이노쇼라는 데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기업. 미국 기업이고. 예, 예. 근데 적자가 계속 나다가 포텐자라는 걸 제이시스 메디칼과 같이 만들면서 대규모 흑자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루트노릭이 지금 사이노쇼를 인수하면서 제이시스 메디칼이 급락한 이유가 이게 제이시스 메디칼이 팽당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루트노릭의 제품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사이노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이슨 메이칼이 급락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장에서 정말 잘못된 해석을 한 거고요. 사이노쇼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텐자라는 제품이 없으면 지금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거고요. 두 번째로는 루트로닉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없고요. 세 번째로서는 지금 MOQ로 해가지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기본 물량을 사줘야 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25년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사이노쇼와 제이슨 메이칼 사이의 MOQ 계약으로 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400대 정도였거든요. 그게 MOQ 계약이 400대 정도였는데 24년 접어들면서 MOQ 계약이 475대로 75대가 더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로닉 때문에 제이슨 메이칼이 팽당한다고 해석을 한다면 MOQ 계약 물량을 뭐 해지하거나 더 줄여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올해 더 늘었고요. 25년까지 확정적으로 더 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메이칼 관련된 부분들이 사이노쇼 때문에 급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사이노쇼 입장에서도 포텐자가 없다면 아무래도 본인들도 대규모 적자로 돌기 때문에 네. 제이슨 메이칼의 포텐자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이슨 메이칼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ITC 소송과 관련된 비올과의 문제가 있는데 비올이 일부 회사들과 승소를 하면서 이제 가능성이 제이슨 메이칼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이슨 메이칼 확인해 보면 아마 서로 양해각서라는 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올과 제이슨 메이칼 사이에 양해각서가 있는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소송권에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단 양해각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순간 비올과의 소송 문제는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질 이유는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실질적으로 제이슨 메이칼이 비올과의 ITC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제이슨 메이칼이 지금 이 소송 비용이 연간 해외 변호사 비용이 40억 정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변호사 비용을 없애버리고 소송이 져서 로열티를 준다 하더라도 연간 비용이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이슨 메이칼이 결국은 이 소송과 끝나고 나면 변호사비를 내지 않겠죠. 작년에 40억 정도 썼던 변호사 비용을. 그리고 오히려 소송이 패소하더라도 극단적인 경우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관련된 로열티 비용이 훨씬 더 변호사 비용보다 작다는 거.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특수 비용, 일시적 비용이 60억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본다면 올해 신제품 출시 효과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이 있을 수 있다 바라볼 수 있겠죠. 네. 그 작년에 덴서티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이 작년 연말 즈음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들어가면서 올해 1분기부터 일본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고 북미 시장도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덴서티는 기존의 포텐자보다 훨씬 더 고가 제품이고 그다음에 그 소모품이라고 하는 팁도 굉장히 비쌉니다. 한 10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덴서티 제품이 엄청나게 지금 물량이 나가고 있으면서 국내도 엄청나게 많이 깔렸고 해외 쪽 일본 시장이 1분기부터 시작 그리고 북미 시장도 1분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OPM 마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모품의 가격이 10배 정도 비싸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로도 한 30% 이상은 완전히 성장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단은 조심스럽게 500억대 중반 정도까지도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뭐 300억대 뭐 일시적인 비용 때문에 300억대 정도까지 못했지만 그게 없었다면 400억 이상 했겠죠. 그런데 올해는 500억대 중반 정도까지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어서 뭐 그렇다 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한 1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비올이 22배, 클래시스가 26배. 그 평균 지금 미용기기 업체들의 평균 PER이 20배 이상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제이슨 메이칼은 지금 13배에서 거래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비올이 중국 그 품목 허가 받은 게 지금 포텐자 같은 경우도 지금 품목 허가를 중국 쪽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정도에 아마 중국의 품목 허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본다면 이게 써마지가 중국 시장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것과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텐자의 어떤 물량이나 계약 그 규모가 제일 클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중국과 지금 10년간 계약을 최근에 작년 연말에 했는데 제이슨 메이칼이 아이메이크라는 중국 현지 네. 법인과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한 업체가 중국 내 유통업체 3,000개 정도를 가지고 아마 사상 그 중국 내 최대 미용기기 업체입니다. 시가총액이 뭐 엄청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와 10년간 계약을 했다. 그렇다 본다면 제이슨 메이칼의 중국 진출 이후에 규모가 비율과 더불어서 비율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규모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제이슨 메이칼은 지금은 꼭 한번 사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시장에
대장주 가운데 대장주, 그죠? 네. 가장 확실한 대장주가 반도체인데 네.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고 네. 조정을 겪고 거기다가 저희가 방송하는 날 오늘 수요일인데 대만에서 지진 발생해가지고 지금 되게 안타까우면서 이게 반도체 생산 라인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따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네. 실제 뭐 오늘 그 이야기가 네. 오전 중에 나왔고요. TSMC 쪽에서는 생산란 일부 철수 소식도 잠깐 들렸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빠지다가 오히려 이제 아랫골을 달고 조금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만 네. 뭐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네. 피해가 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현지 소식통이 다행히 들리고 있기 이게 때문에. 지진이 대만의 또 북동부 쪽 바닷가에서 일어난 네, 거라 네, 네. 이 생산 기지는 반도체 공장 주로 서쪽에 서쪽에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공장이 직격탄을 맞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대피를 시켰겠죠. 뭐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라인이 잠깐 섰다. 네. 이게 뭐 램프업을 또 하려면 약간 뭐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로스는 좀 있겠지만은 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글쎄요. TSMC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고요. 또 인명 피해가 또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근데 뭐 TSMC 하나가 잠깐 멈췄다고 해서 뭐 그날 급등하거나 뭐 이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장에서 아직은 뭐 기본적인 펀더멘탈 쪽으로 좀 사실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들이 꽤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 과연 이제 어느 쪽이 올라왔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 기준으로 본다면 PER 기준 봤을 때 한 20배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들이 20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와 엄청 비싸네 생각할 수 있죠. 과거에 뭐 10배도 못 받던 시절이 예. 얼마 전까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한비 반도체 등을 포함해서 제주 반도체, 뭐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죠. 네페스 아크나 네페스 등등 하나 마이크론 뭐 이오테크닉스 네. 등등 종목들이 많은데요. 뭐 네오셈 뭐 네. 이런 뭐 CXL 디노모 관련된 최근에 뭐 그런 많죠. ISC 뭐 이런 쪽 네.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결국 최근에 주가 오른 걸 본다면 후공정 단이에요. 그러니까 HBM 관련된 후공정 단이고 그렇죠. 후공정 단의 장비와 부품들이 많이 올랐고 전공정 단의 선단 공정 단에 보면은 장비와 부품이 그렇게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못 오른 뭐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밸류가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오른 것은 HBM과 관련된 후공정단의 장비와 소재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평가를 해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 계리율이 마이너스 33% 정도, 그러니까 약 70% 정도, 70%포인트 정도 삼성전자가 지금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HBM 관련된 독주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프리미엄을 받은 것 같고 삼성전자가 좀 늦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들이 좀 못 오르다가 하반기 이후에 더군다나 최근에 젠슨 황이 HBM3 이 삼성전자 제품에 사인을 하나 하고 갔죠. 그래서 뭐 어프루브드 뭐 이렇게 영어로 딱 하나 적어 놓으니까 네. 승인 받은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근데 공식적으로 승인된 건 아닌 것 같고 젠스랑 이야기로는 이제 지금 이제 콜을 하고 있고 기대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 그러니까 콜을 좀 맞추는 단계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쪽으로 좀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HBM3 8단 제품을 쓰기 때문에 하이닉스 제품 이외에 삼성전자 제품을 쓰기는 조금 빠르고요. 3E로 넘어가면 12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열린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AMD 같은 경우는 HBM3 같은 경우 12단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AMD 쪽으로는 지금 HBM을 납품하고 있어서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쪽으로 못 나가고 있긴 하지만 AMD 쪽으로 나간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워낙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독보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 계약 여부에 따라 밸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을 조금씩 높게 보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아웃퍼폼이 좀 더 나타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급으로 지금 한 70%포인트 정도 할인율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PER 기준, PBR 기준이 한 1.3배, 1.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벌써 2배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PBR 3배까지 지금 하이닉스를 보면서 27만 원까지 목표주가 상향 조정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1.4배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엔비디아 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따라잡아야 될 뭐 그런 시점을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본다면 여전히 뭐 하이닉스도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 같고요.
분위기가.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갭을 축소시키는 어떤 주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HBM만 갖고 올라가기에는 이제는 조금은 목에 찬다. 뭐 소부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장비주들 본다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낸드까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낸드 가격을 20에서 25%까지 지금 올린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SSD 저장 장치 관련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올라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상폭이 시장의 컨센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HBM과 관련된 D램 쪽도 좋아지면서 근데 그게 올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내년 정도까지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지금 하이닉스도 굉장히 그렇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선단 공정의 레거시 제품도 낸드까지 올라온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제 양쪽이 다 같이 올라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BM 쪽으로 증설이 많이 되고 캐파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선단 공정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캐파가 늘지 못했고 하반기 정상화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오면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물량들이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과정으로 갔을 때 선단 공정에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HBM 관련된 논란은 이제는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하이닉스도 하게 되고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하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결국 경쟁에 대한 핵심은 수율입니다. 수율.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수율을 맞추고 물량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이 부분들 그리고 HBM3 2로 갔을 때 12단 이상 갔을 때 이제 과연 경쟁력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하이닉스가 그때 독주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따라갈 것인가. 근데 마이크론은 캐파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3위 업체가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HBM만 갖고 가는 시장은 아니고 이제는 레거시 공단 쪽으로 HBM에 집중됐던 HBM 관련된 캐파 증설 때문에 전 공정의 선단 공정 관련된 캐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메모리 업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1A, 1B 공정 전환 이게 삼성전자 쪽이고요. 그다음에 HBM 테스트 관련된 밸류 체인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전공정 소부장 업체 중에 그래도 아직은 좀 못 올랐던 종목으로 본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1A, 1B 공정 전환 투자에 따른 ALD 장비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도 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그다음에 코미코 이런 종목들도 이야기되고 있고 유진테크까지도 이게 전공정 관련된 장비주로서 지금 소부장 업체에서 좀 못 오른 종목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스트 소부장 업체 그리고 이제 나중에 D램 쪽에 캐파 커지면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은 ISC2조 테스트 소켓 관련된 AI GPU나 HBM 테스트 소켓을 하는 ISC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D램용 프로브 카드 양산을 또 올해 새롭게 기대할 수 있는 TSE 이런 종목도 거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뭐 한미 반도체, 뭐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등등과 포함해서 이런 종목도 결국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지력을 갖고 있겠지만은 여전히 못 오른 종목 중심으로 한번 보는 것도 하반기를 지켜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이제 생성형 AI와 반도체 쪽의 메모리 쪽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HBM과 그다음에 2.5D 패키징 구조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3D 패키징까지도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결국은 지금 AI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트레이닝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단순한 학습에서 추론형 학습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데이터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모든 걸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팅의 파워 일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디바이스로 가는 같은 거죠. 디바이스로 맞아요.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보안을 찾으면서 로컬과 클라우드에서 같이 양쪽에서 컴퓨팅 파워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체 주기가 더러우면서 이와 관련된 공정 대역폭 확장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격적 투자와 달리 또 여러 가지 철저한 제한과 나눠진 수혜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전환기에서 HBM3에서 3E로 넘어가게 되면 전환하기 위해서는 14나노에서 12나노로 전환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14나노에서 12나노 넘어갈 때 그게 필요한데 이게 HK
MG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정 전환이 꼭 필수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DNF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같은 종목들이 거기에 대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정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느 쪽이 오르냐가 이제 관심사인데 HBM이나 후공정이나 뭐 수율 이런 거 높이는 거 그죠?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 있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눈여겨볼 곳은 전공정 소부장 업체들. 네. 그다음에 테스트는 후공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후공정이지만 네네. 뭐 D램 쪽의 테스트가 많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HBM뿐만 아니라 D램 쪽의 테스트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뭐 TS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ISG 네. 이런 쪽. ISG 같은 경우는 AI나 HBM 관련된 소켓 테스트가 들어가니까요. 네. 관련이고 TSG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D램 쪽에 관련된 테스트 공정인데 원래 낸드 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D램 쪽 프로브 카드 테스트기는 얘네들이 하지 못했던 건데 올해 아마 제품이 나오면서 양산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TSA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서버에 대한 투자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네. 나서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버는 거랑 이제 삼성처럼 그죠? 네. 탑재하면서 엣지단에서 벌어야 되는데 네. 디바이스로 온 디바이스가 확산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쪽이 수혜를 보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로 본다면 네. 지금 이야기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네. 뭐 가온 칩스나 네. 뭐 이런 종목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질적으로 뭐 디자인 하우스나 IP를 가진 이런 회사들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가온 칩스가 꽤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는 그렇게 좀 참여해 보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반도체는 사실 좀 버릴 종목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게 대단히 돌아가면서 네.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HBM이나 CXL로 너무 집중됐던 종목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꽤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그걸로 신규로 지금 바라보기에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깨진 건 아니라고 보니까 네. 아직은 좀 더 가져가시되 조금 더 천천히 지금 이미 못 들어갔고 좀 늦었다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네. 가지고 못 오른 가운데 새롭게 하반기 이후 내년 정도의 기회를 가지는 쪽으로 포트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좀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삼성전자는 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하이닉스와의 갭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더 좋아지는 방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어쩌면 그냥 꿈의 10만 전자를 한번 벌써 이제 8만 원대 중반이니까 뭐 글쎄요. 그렇죠. 뭐 오를 때 무섭게 올라요. 네, 예. PBR 2배만 가져도 10만 전자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요? 지금 1.4배 정도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벌써 하이닉스는 2배 갔고 PBR이 그리고 역사적 고점인데 2배 정도면. 근데 벌써 해외 쪽에서 PBR 3배 타겟 프라이스를 놓고 27만 원 부르고 있는 쪽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업황에 네. 대해서 HBM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HBM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뭐 엔비디아가 비백이나 뭐 이런 제품을 내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H백 같은 경우는 GPU가 1개였고 안에 들어가는 HBM이 4개에서 6개 정도였는데 비백으로 넘어가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GPU가 2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 GPU당 6개에서 8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HBM 시장이 4배로 늘어나요. 기존 현재보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캐파를 늘려봤자 2배 정도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내년 정도까지는 지금 HBM의 쇼티지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반도체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AI의 데이터 센터나 그다음에 디바이스 단으로의 확장은 이해는 좀 되는데 네. CXL은 그만큼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CXL? 네. CXL은 이제 병목 현상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네. 개념인데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왜 지금 CXL을 밀 수밖에 없느냐. HBM에서 좀 늦었죠. 밀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선도를 좀 본인들도 강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XL은 삼성전자 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AI 관련된 대규모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속도도 문제일 것 같고, CXL의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앵커님과 제가 각각 이제 목이 말라서 이 100ml 정도의 물을 마시고 싶은데 네. 앵커님 같은 경우는 이제 100ml의 이제 물통을 가지고 다 마실 수도 있고 저는 100ml 물통을 갖고 있는데 목이 좀 덜 말라서 50ml 정도만 마시고 네. 50ml를 남겨놓고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앵커님께서 목이 더 말라가지고 난 50ml를 더 마시고 싶은데 내가 들고 있는 다 먹었고. 물에는 다 없잖아요. 네. 그럼 저한테 빌려야 되죠. 네.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 50ml 좀 빌려주세요. 네. 물어봐야 되고 예. 제가 흔쾌히 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필요한데 그걸 물어보고 갖고 와야 되니까 뭐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CXL 개념은 물통을 가운데에 200ml라는 물통을 놓고 앵커님과 제가 빨대를 거기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필요한 만큼 쓰는 겁니다. 그게 CXL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병목 현상 사라지고 속도와 그다음에 전력 소비량이 확실히 개선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데이터의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방대해지니까 CXL에 관련된 개념은 저는 시장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 그와 관련된 포캐스팅 자료들도 나온 거 보면 굉장히 큰 시장으로 CXL도 새롭게 시장이 좀 형성될 거로 보고 있어서 그걸 앞서 있다고 바라본다면 관련주들은 꽤 의미가 있는 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도체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시점도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메모리와 뭐 파운드리, 뭐 비메모리 이 정도만 맞아요. 보면 뭐 전공정단이냐 후공정단이냐 사실 이것만 봤으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HBM이 뭔지, 그다음에 CXL이 뭔지, ASIC가 뭔지, 뭐 PIM이 뭔지 이걸 다 공부해야 네. 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모르시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개념을 봤을 때는 CXL이 왜 지금 네. 삼성전자가 밀고 있고 또 그 시장이 왜 열리는지를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좀 꿈틀거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물가에 대한 부담도 있고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늦춰지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네. 국제 유가가 안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상황에서 중동에서의 또 긴장감이 네.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며칠 있었던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 그 네. 영사관 폭격한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란이 조치를 취하겠다. 네. 뭘 할지 결정 안 했다. 이것도 나올 거거든요. 뭐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유가 수준은 올라가면 어디까지를 보는 건가요? 유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좀 예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최근에 뭐 시장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네. 역시 국제 유가 그렇게 뭐 올라가고 있고 지금 글쎄요. 뭐 어느 정도까지 갈지 지금 뭐 거의 90달러 가까이 왔거든요. 벌써. 근데 이게 과거에 70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렸을 때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비축유, 전략 비축유를 그때부터 좀 산다 이야기 좀 있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고팔고를 잘 하는 건지 과거에 전략 비축유를 많이 내놓고 높은 유가 수준에서 많이 내놓고 70달러 정도까지 뺀 뒤에 좀 사기 시작했잖아요. 시원하네. 네. 그런데 많이는 못 채운 걸로 압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패드도 좀 용인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실제 지금 2분기 접어들면은 이제 미국도 드라이빙 시즌이 드라이빙 들어갑니다. 시즌이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가솔린 가격을 좀 보면 저점에서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를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구인 관련된 고용 지표 이런 것들도 최근에 나오면서 좀 견조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지금 뭐 PMI 제조업 지표나 이런 쪽도 그렇죠.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다 보니까 소비 수요가 늘은 그렇죠. 요인이죠. 그러니까 네. 중국 소비주도 갑자기 그때 막 급등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표가 이게 어쩌면 뭐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예 그냥 비행기가 내려오지 또 않을 것 같아. 네. 경기가 이 정도로 공중급유인가? 노래딩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좀 후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 6월달 금리 인하 전망도 꽤 많이 올랐다가 지금 50%대로 주저앉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나왔을 때 뭐 일부 연준 뭐 이렇게 의원들도 연준 관련된 의원들도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꼭 그때 금리를 내리겠다고 우리가 약속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금리 경로가 인하 경로가 좀 후퇴하는 거 아니야? 뭐 7월 정도로. 근데 7월에 또 인하를 못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너무 늦어져요. 너무 늦어지니까 금리는 그래도 한 6월이 좀 힘들다 하게 되더라도 7월 정도에는 좀 내리기 시작해야지 아마 연말쯤에 금리를 좀 내리는 게 시작이 될 것이다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금리 경로는 뭐 6월 내지는 7월 정도에는 금리를 인하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센티가 이제 워낙 이 금리 인하 쪽으로 6월 쪽에 이제 배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되돌림이 약간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플레 관련된 자극 그리고 경기 지표 좋다는 점에서
약간의 어떤 금리 인하 경로가 좀 후퇴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네.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네, 바이오도 예. 그렇고 2차 전지도 일부 좀 그렇죠. 실적도 좀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또 빠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장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건데 자, 뭐 국제유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브렌트유가 작년 10월 이후로 89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역시 그런 상황이고 그럼 연초 대비해서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 포캐스팅도 더 상향 조정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ISM 제조업 지수도 50을 넘었으면서 상당히 견조한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이나 이런 부분들의 국지적인 또 중동 정세도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이슈라서 또 미국이 개입을 할지 또 그것도 네.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예. 이제 우려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주춤거리는 거고 더군다나 아람코도 상장 이슈도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타서 조금은 고유가를 또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있을 것 같고 또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들의 의지가 뭐 계속적으로 감산 쪽으로 조금은 연말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랠리에 대한 설명은 근본적인 수요에서 조금 나타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 중국이 좀 살아나고 미국도 경기가 나쁘지 않고 또 감산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유가가 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여쭤보신 질문하신 그러면 어느 정도 유가가 우리가 용인이 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네. 갈 것인가의 부분인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지금 90달러 선에서는 한 100달러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상방에 대한 쪽은 좀 열릴 수 있다. 물론 이제 꼭 100달러를 가야 된다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일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100달러 정도 수준까지 볼 수 있다고 사실 좀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슈가 그렇다고 또 2분기 아까 말씀했던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의 또 수출 제한 이런 네.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또 살아난다면 일부 유가는 조금 더 상방으로 간다는 부분인데요. 근데 미국 경기가 강하긴 한데 엄청나게 강하냐?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유가를 과거에 뭐 120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린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뭐 슈퍼하게 강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120달러 선까지 바라보는 것은 좀 과하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달러 정도 수준까지 볼 수 있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수급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 IB 쪽의 매니저들이 작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 에너지주, 정유주에 대한 비중을 거의 바닥권까지 다 비워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정세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제 마진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터 봤을 때 IB 관련된 매니저들이 유가를 다 비워놨다. 정유 관련된 쪽 에너지주를 다 비워놨다 생각할 경우에는 과거 평균치 대비 거의 바닥까지 다 비워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따져보면 IB들의 매니저들이 이제 에너지주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정유나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예. 움직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원유가 사실 유가가 오를 것 같으면 제일 좋은 거는 미국 시장에 상단된 원유 ETF 같은 거를 사면 좋은데 여기가 미국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매도 대금의 10%를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때 아니 방송이 제가 얼마나 네. 흥분했어요. 네, 네. 아니 이게 10%를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매도 대금의 10%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얼마 전에 얘기가 돼가지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이제 그 원유 풍화에서 뭐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사실 살 수 있겠어요? 네, 힘들죠. 매도 대금의 10%인데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안 가요. 그러면 결국 이제 국내 뭐 정유주 사야 되나요? 뭐 사실 뭐 네. 과거에도 유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네. 과거에 뭐 유가가 엄청나게 빠졌을 때 국내 ETF 같은 거 삼성 선물 ETF 그거 사가지고 ETN 난리 났잖아요. 이때. 롤오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ETN 때문에 난리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더 빠질 거로 생각하고 네네. 포지션 이상하게 정했다가 유가가 막 그때부터 막 V자 막 그러니까. 급등 나오는데 펀드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네. 뭐 이상한 네. 기이한 현상이 그랬었죠.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멍청한 사례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그때 뭐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뭐 집단 소송 뭐 이런 이슈까지 생겼는데요. 네. 뭐 그런 사례가 나온 것처럼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ETF나 이런 관련된 쪽에 이 세금 문제는 정말 좀 기이한 네.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해외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글쎄요, 뭐 쉐브론을 사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국내 같은 경우라 본다면 역시 이제 지금 이 정유주 관련해서
정제 마진이 등종류 중심으로 조금 이제 마진이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네. 현재 수준까지 이 빠진 것에 대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더 빠지기 좀 쉽지 않다. 그걸 봤을 때는 마진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낮아진 휘발유 재고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그리고 러시아의 다소 좀 수출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마 2분기 정도까지는 굉장히 지금 마진율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뭐 정유 화학을 봤을 때 아마 일부 정유주들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장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 중소형주들처럼 막 급등락 막 이렇게 아싸라게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는 이런 걸 좀 너무 리스크를 본다고 본다면 역시 이제 좀 편안하게 선택지는 역시 S-오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S-오일의 대주주가 한국인이 아니죠. 법인이 해외 쪽입니다. 그렇죠. 네. 중동 사우디 그렇죠. 쪽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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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네. 배당도 좀 아람코 쪽이잖아요. 아람코입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대주주가 아람코라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S-오일이 또 배당을 혹시 느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또 PBR 기준 낮은 업종이고 네. 배당이 높기로 유명했던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은 저희가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 정제 마진이나 실적도 보면 아마 정유주 입장에서는 또 일부 서프라이즈 가능성 좀 열어놓는다. 그리고 이게 2분기 정도까지는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뭐 대형주 가운데서는 아마 S-오일이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종종 뭐 종목 가운데서는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이런 중소형주들이 사실은 움직임들이 좀 더 활발하게 물론 이제 빠질 때는 더 활발하게 빠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 테이킹을 또 본다면 실질적으로 흥구석유나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네. 그 외에도 뭐 GS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2차 전지 쪽이 좀 더 살아난다고 본다면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을 또 보시는 것도 하나의 답일 수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에 대한 쪽도 앞으로 관심이 높긴 해요. 왜냐하면 뭐 미국 대선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이 될 텐데 그죠? 네, 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만약에 지금 사실 바이든이 되면서 이 친환경 쪽이 사실은 확 올랐던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때부터. 네, 네. 만약에라도 가능성 가운데 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이제 에너지 쪽을 밀 거거든요. 친환경은 밀고 오늘 아침에 그 기사 났대요. 이제 네, 네. 자기 대통령 되면 뭐 전기차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뭐 했기 보조금 때문에. 폐지하겠다. 네. 첫날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꼭 정유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쪽에 대한 그죠. 물론 이제 고민은 그런 이제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의 하고 우리가 수혜를 맞추는 쪽이 있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에너지 쪽으로의 관심들도 좀 가질 필요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정유 쪽으로 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네. 트럼프가 첫날 당선 첫날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겠다 공언했지만 사실 좀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고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밥 먹듯이 거짓말 하시는 왜냐하면 이제 분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화당이 완전 장악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모를까 사실 미국에는 그렇게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거짓말이고. 백악관에서 못 사게 할 모양이지. 뭐.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뭔가 목리를 부리겠죠. 네, 다른 쪽의 그렇겠죠.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 조치라 행정 조치.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그죠. 네, 네, 우리가 한번 네. 당했잖아요, 그죠. 네, 네. 트럼프 일정공에서 맞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센티적으로 안 좋을 네, 수 그러니까 있고. 안 좋죠. 더군다나 뭐 1분기 테슬라 쪽에 뭐 센티가 또 출현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가 200만 대가 안 되는 걸로 가이던스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추진치가 떨어지고 또 샤오미가 뜬금없이 전기차 만들어서 내니까 그러게요. 중국 쪽의 역습이 결국은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경쟁 쪽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독보적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마켓 쉐어를 결국은 뺏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이 그렇게 막 치고 나오면 결국은 고부가가치로 이제 구가했던 그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FSD까지 배포를 하면서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죠. 예.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입장에. 그래서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썩 과거처럼 똑같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흥할 수 있다 보기에는 예.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당분간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유 에너지 투자 전략 세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